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철강 소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 것들은 정말로 이제 지금은 이 소재들을 쓰는 것이 모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쓰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금속 강도학 수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겠는데요. 내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디터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또 다른 이제 좋은 자료들에서도 이제 발췌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 출처를 다 표기를 하였습니다. 자, 금속 강도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변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를 이제 얼마만큼 뭐 늘려드릴 건가 줄여드릴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거든요. 변형. 변형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deformat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를 원래 갖고 있는 소재를 쭉 늘어뜨렸다가 쭉 줄였다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굉장히 든다라는 것이죠. 소재를 갖고 있다가 어떤 소재를 이렇게 늘려뜨린다 그러면 힘이 주어져야겠죠. 그러면은 그 주어진 힘, 그것을 우리가 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 그래서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힘이다. 영어로는 force라고도 하고 load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load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force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하중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럼 하중 자체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겠죠. 하중이 주어지고 또 어떤 시편이 있는 경우의 케이스들을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 보시면은 이 두 가지 A와 B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소재는 이 파단에 필요한 힘, 그러니까 즉 하중이 1000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소재는 파단에 필요한 힘이 1500N이 되겠습니다. 즉 파단에 필요한 힘 자체는 어떤 소재가 더 많이 듭니까? B라고 하는 소재가 훨씬 더 힘이 많이 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훨씬 더 많은 하중이 걸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소재를 봤을 때 소재에 지금 어떤 소재가 더 강한가, 더 강도가 높은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얇은 것을 가지고 눌러뜨리는 것과 두꺼운 것을 가지고 눌러뜨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당연히 얇은 것을 가지고 눌러뜨리는 거 쉽겠죠. 그죠? 그러면은 같은 소재를 하더라도 이 뭔가 단면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응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값은 하는 말은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응력은 이 어떤 소재가 더 강한 소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소재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파단에 필요한 힘은 1000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서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입니다. 1000N을 10제곱밀리미터로 나누게 되면은 100N per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응력이 되겠습니다. 100N per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B라는 소재를 보시면 1500N인데요. 그래서 단면적이 2배 크죠. A보다. 그래서 20제곱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단면적 나눠주게 되면 1500 나누기 20을 해주면은 75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즉, 이 파단에 들어가는 응력 자체는 A 소재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재료는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응력과 하중 단면적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이제 변형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형률은 얼마나 늘어난. 그러니까 차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무줄 같은 것들이 쫙 늘어나죠. 변형률이 굉장히 높은 소재가 되겠고요. 다른 것들 만약에 뭐 돌덩어리 이런 거 늘리면 잘 안 늘어나겠죠. 그죠? 변형률이 낮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초기 길이를 일단 알아야 되겠고요.
늘어난 길이에서 초기 길이를 나눠주면은 변형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더 잘 늘어나는 재료는 라는 A와 B 소재가 있습니다. 자, A 소재는 초기 길이가 100mm가 되겠고요. B 소재는 초기 길이가 20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소재 같은 경우에 100mm인 소재를 60mm 늘렸고요. B 소재는 200mm인 소재를 80mm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양은 A는 60, B는 80. 그러면 B가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하지만 초기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에서 초기 길이를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늘어난 길이가 바로 A 같은 경우에는 60이 늘어났죠. 늘어난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늘어난 길이라는 건 뭡니까? 즉 최종 길이에서 초기 길이를 뺀 값이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길이에서 초기 길이를 뺀 값에다가 초기 길이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하면 늘어난 길이를 초기 길이로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60에서 100을 나눠주게 되면 60이 아니고 0.6이죠. 0.6. 0.6이라는 값이 되는데 뭐 0.6이라는 값을 써도 되고요. 이것을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100분율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센트를 쓸 수 있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0.6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6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B라는 소재를 보시면 초기 길이가 200mm였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가 80mm죠. 그럼 늘어난 게 80에서 초기 200을 나눠주면 됩니다. 80 나누기 200 하면은 바로 0.4입니다. 0.4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더 잘 늘어나는 재료는 A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재료는 어떤 소재냐? 응력이 높은 소재가 강한 소재다. 그 다음에 잘 늘어나는 소재는 변형률이 높은 소재가 더 잘 늘어나는 소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응력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를 가지고 늘리는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제 인장이라고 하고요. 줄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압축이라고 하고요. 비트는 걸 뭐라고 하느냐?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비트는 건 비틀림이라고 하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장이라고 하는 건 소재를 이제 늘리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 보통 이제 그 케이블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뭐 쭉 늘어나는 뭐 케이블카도 있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생활 매일 아침마다 뭐 이게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에 그 줄에 걸려 있는 응력은 바로 인장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압축 응력은 어디 걸려 있을까요? 여러 구조물들에 걸려 있겠죠. 이런 뭐 기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 압축 응력이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공간에서도 기둥 주변을 보시면은 다 압축 응력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 압축 응력이 다 걸려 있고. 비틀림은 이제 서로 이제 비틀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게 비틀림 어디 걸려 있을까요? 항상 자동차는 비틀림이 항상 걸려 있죠. 비틀림.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아까 케이블카에서도 강의 자료에 있는 케이블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돌아가는 구동축이라던가 이런 데는 바로 다 비틀림이라는 능력이 걸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이 금속 강도학에서 인장 압축, 뭐 비틀림, 뭐 전단 이런 것들 왜 배우느냐? 실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값들을 토대로 구조물도 설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은 여기 또 나오는데요. 압축은 이제 다리, 이런 다리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치형. 아치는 전부 압축을 걸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아치의 원리는 뭐냐면 이 모든 측면에서 다 압축이 걸리게 해서 구조물을 지탱해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의 원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압축 응력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둥 같은 것들이 눌려 있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압축력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장의 방향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압축의 방향은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그 공유하는 그 방향은 같지만 실제로 작용하는 방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죠. 인장도 같은 선상, 압축도 같은 선상입니다. 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같은 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축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데 인장은 플러스, 압축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배울 것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공칭 응력, 그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우리가 아까 응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응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 그랬죠. 근데 응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재료가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다, 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어떠냐, 어떻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뭐라고 하냐면은 도라는 값을 용어로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온도라는 것도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할 때 온 글자, 온 같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하냐, 따뜻하지 않느냐가 온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는 바로 이 강도가 되겠습니다. 강도의 정의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잘 나와 있죠. 재료에 하중이 걸린 경우 재료가 파괴되기까지의 변형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재료에 하중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경도와 강도를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도와 강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강도는 재료에 하중이 걸린 경우가 되겠고요. 경도는 하중이 걸리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경도는 재료 자체의 그러한 표면의 굳기, 그러니까는 표면에서 경도의 정의는 그거거든요. 표면에서의 그 어떠한 것이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느냐,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가 경도가 되겠습니다. 단단하다라는 것은 경도가 되겠는데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혼용해서 쓰시지만 이 재료 강도학을 배우시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강도와 경도는 완전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재료에 하중이 걸린 경우에 재료가 파괴되기까지의 변형 저항이다. 그래서 하중이 걸려 있고 얘를 뭐 잡아 당기든 잡아 늘리든 비틀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얘를 우리는 파괴시키기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죠. 자, 근데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버틴다. 버틴다는 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레지스턴스죠. 저항한다. 그럼 내가 변형되기 전까지 난 저항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강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버티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분들, 변형, 저항,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강도가 강직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강도라는 개념은 우리 영어로는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시죠. 응력과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위는 같은 개념이에요. 단위 같은 개념인데 응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중을 단면 나눠서 그 값을 얻은 것을 응력이라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그 특성, 그 응력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냥 단순히 계산된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 더 강도가 높고 낮고에 대해 막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응력과 강도는 사실은 뭐 혼용해 쓰고 있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력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인장 응력이 되겠습니다. 왜 인장이 대표적이냐? 자, 인장하고 압축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자, 늘러뜨리면 언젠가 무조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압축만 시키게 되면 파괴를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어요. 못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균열이 생성돼서 파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은 이제 강도가 뭐 기계 용량 넘어가 버린 수준까지 더 올라가 버린 수준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파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구조물이 파손이 되느냐 파손이 되지 않느냐가 사람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근데 압축만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를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 인장과 압축은 서로 간에 비슷한 관계를 가집니다. 인장 커브와 압축 커브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같은 거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장 커브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인장이 결국에는 파괴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장력을 쓰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인장력은 우리 인장이라고 텐살이라고 텐살. 인장시험 뭐 텐살, 텐션 뭐 약간 땡기는 거 땡기는 텐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육면체가 하나 나와 있죠. 육면체에다가 이제 FT라고 되어 있는데요. F라고 하는 건 하중인데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아래 첨자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텐살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늘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단면적입니다. area. A0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칭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A0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단면적이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변화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 부분까지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이 공칭 능력에서는 뭐 그냥 전체적으로 크기가 뭐 조금씩 줄어든 고려하지만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그마는 FT를 A0로 이제 나눈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이제 전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늘리면은 그 방향의 그 면에 그 수직한 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발생해야 됩니다. 전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쭉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밀어 이렇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얼굴을 잡아 당긴 다음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인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전단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용하는 면에 대해서 평행한 겁니다. 그 하중이. 인장은 어떻다고요? 인장은 수직. 그죠? 수직한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전단은 평행한 이렇게 전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전달 능력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빨간색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FS라고 나와요. S. 전단을 우리가 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 자로 시그마라는 기호를 썼는데 그리스 기호로 문자로 전달 능력은 타우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계속 보시다 보면 맨날 이게 어차피 맨날 쓰는 거라 가지고 보시다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어차피 같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뿐 이 계산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 능력 또한 전달 하중에서 단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어차피 얘들은 평행하니까 뭐 그냥 그 단면적이 평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준다. 이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응력의 단위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뭐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라는 단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단위는 SI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에서 센티미터라는 단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센티미터는 애매한 단위거든요.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쓰는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뭐 미터, 뭐 킬로미터 이런 단위가 1000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밀리미터보다 1000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또 1000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1000배, 밀리미터보다 10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미터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더 1000분의 1이다. 그러면은 나노미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센티미터라는 단위는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에는 뭐랑 같은 단위냐? 바로 이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터 옵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펜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메가파스칼 제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 MP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M을 좀 잘 못 썼네. 자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바로 뉴턴 퍼 이게 뭐랑 같으냐? 뉴턴 퍼 뭐 많이 쓰다 보면 또 숙달이 되겠죠. 그죠? 제곱 밀리미터랑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두 개가 이제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요건 뭐 참고로 한번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변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률에서 볼 것은 이제 인장 변형률 다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 나눠준다고 했죠.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 나눠준다는 것이 되겠고요. 늘어난 길이가 뭐 델타다. 델타라는 값, 델타. 여기서 또 그리스 문자 또 나오죠. 델타에서 원래 길이 L 제로를 나눠주게 되면 변형률은 우리가 E라는 용어를 씁니다. E. 그래서 스몰 E를 쓰면 되겠고요. 변형률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난 길이가 뭐 미터든 밀리미터든 뭐 어차피 길이의 단위가 되겠고요. 그다음 원래 길이도 미터든 밀리미터든 뭐 길이의 단위니까 같은 단위를 나눠주니까 이 변형률 자체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 또 단위 있는 줄 알아요. 퍼센트 단위 쓰셨잖아요. 퍼센트라는 건 단위가 아니죠. 퍼센트라는 거는 100을 곱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자체는 그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측면 변형률은 자, 우리가 늘어나서 길어진 만큼 이제 옆변에서는 줄어들죠. 그죠?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이 줄어든다. 그래서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밌는 것은 이제 전단 변형률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전단 변형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전단 변형률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작용하는 면은 이제 수평한 면이잖아요. 그렇죠? 작용하는 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수직한 길이, 여기 보시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Y라는 길이가 중요한 것인데, 원래 이 위쪽 길이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납작한 애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랑, 길쭉한 애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랑 어떤 게 쉽습니까? 길쭉한 애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길쭉한 애를. 자, 그러니까는 이 세로축 길이가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세로축 길이에다가 얼마만큼 이게 내가 이게 삐뚤삐뚤 하겠는데 얼마만큼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만큼 변했냐가 이제 델타 X가 되겠고요. 그거에서 세로 길이인 Y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X 나누기 Y 하면은 그게 바로 전단 변형률이 감마가 되는데, 그럼 이거 맨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전단 해가지고 그거 들고 그 상태로 해가지고 길이 측정해야 되니까 이게 뭐 자로 측정하면 안 되고 눈으로 안 보이고 뭐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각도로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델타 X에서 Y를 나눈 값이 이 삼각함수로 하면은 이게 바로 뭡니까?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죠? 탄젠트 세타가 그림이 딱 나오죠. 자,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값을 쓰면 되겠고요. 근데 탄젠트 세타라는 게 결국 여러분 이게 변하는 값이 정말 미량 변화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0에 가까우면은 탄젠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그냥 세타랑 다 똑같아요. 0에 가까우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단 변형률은 이 감마는 그냥 세타입니다. 그 각도 측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뭐 각도는 라디안 각으로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하시면 바로 우리가 이 전단 변형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결국 세타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H가 있고 A가 있잖아요. 그래서 A 나누기 H 한 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이 값이 거의 세타나 마찬가지다. 전단 변형 감마라고 하는 거는 H분의 A 또는 탄젠트 세타 또는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탄성 변형, 소성 변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소재를 이제 늘리잖아요. 그죠? 일단 뭐 소재를 잡고 이제 걔를 늘릴 텐데, 걔를 잡고 늘렸는데 고무줄 늘렸는데 탁 나왔어요. 고무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로 퉁 돌아가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무줄 딱 하다 보면 고무줄이 탁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 끊어집니까? 그러면은 소성으로 갔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소성이 되는 거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무줄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프링, 용수철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팅 놓으면 어떻게 팅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팅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스프링이 딱 정확합니다. 스프링이 볼펜 스프링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집에 실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같은 거 이게 요즘에는 볼펜 스프링이 모나미 스프링 볼펜 잘 안 쓰시니까 그죠? 뭐 잘 모르겠지 어쨌든 스프링 같은 거 탁 해서 탁 이렇게 하면 원래 상태 돌아가죠. 근데 돌아가는데 이게 쭉 늘려가지고 어느 순간 다 늘리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 겁니다. 엄마한테 혼나지만 어쨌든 이 볼펜이 다 늘어난 상태를 원래 상태 안 돌아가는 걸 소성이라고 하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지만 이 부분들은 아쉽게도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주간 이번 주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